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게 된 한국경제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밌고 알찬 소식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든든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럽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우리 방위 산업의 주요 고객 폴란드. 그런데 무기 거래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단숨에 글로벌 방산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때 형제의 나라로 불릴 만큼 우리에게서 수십조 원의 무기를 대량 구매했었는데요. 국방비도 급격히 늘어서 지난해에는 GDP 대비 4.48%를 기록해서 나토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4%를 넘겼고요. 올해는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자국 방산업계에는 정작 돌아가는 실익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요. 최근에는 정책 기조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 업체의 협력 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한 건데요. 기술 이전을 해준다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해준다든지 아니면 현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을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군사 장비를 사들이는데 국방 예산 대부분을 쏟아붓는 동안에 폴란드 내 기업들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단순 수입국을 넘어서 방산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려는 움직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영 방산그룹 PGG는 체코 기업과 공동 방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요.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피오른의 수출 확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기 구매국에서 방산 산업 국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우리 대신 유럽산 무기를 오히려 폴란드가 선택할 가능성도 커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폴란드 의회가 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약 72조 원의 대출 사용 법안을 의논을 했는데요. 예. 유럽산 무기를 살 것이냐 아니면 한국산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것이냐가 이슈로 부상했었습니다. 네.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는 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대통령과 총리가 몇 달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쟁점은 EU의 무기 대출 프로그램, 구매 대출 프로그램인 세이프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예. 세이프는 EU가 자본시장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에 이를 회원국의 적리 그리고 장기 대출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예. 원금 상환은 10년간 유예되고 각국이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차입하는 것보다 조건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의회는 우리 돈으로 7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세이프를 통해서 빌리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동안에도 의회가 통과시킨 여러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EU의 무기 구매 대출 프로그램인 세이프 이거 이용하면 저리로 조달할 수 있고 원리 상환도 10년 유예된다 등등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총리와 달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할까요? 네, 폴란드의 정치 체계를 한번 보면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폴란드는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이원 집정부제 국가예요. 예.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행정부 운영은 의회 다수당인 구성한 총리가 주도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과 총리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있는 구도입니다. 예. 민족주의 우파 성향의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EU 자금에 정치적인 조건이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좀 더 중시하는 입장인 반면 네. 친 EU 성향이 강한 투스크 총리는 EU의 자금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나토 그리고 EU의 틀 안에서 재무장을 추진하자는 쪽입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둔 권력 경쟁 구도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두 사람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사실 러우 전쟁 때문에 국가 안보 전략이 가장 크게 바뀐 유럽 국가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관련 전문가들이 폴란드를 꼽더라고요. 네. 심지어 얼마 전에는 폴란드 대통령 입에서 핵 얘기까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최근 TV 인터뷰에 나와서 이른바 핵 프로젝트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명백하게 나토의 핵공유 차제에 참여를 하겠다는 건지, 프랑스나 영국의 해구산 제공을 요청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요. 예. 그동안 폴란드 내 싱크탱크들이 핵보유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기를 해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위기감이 커졌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유럽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달리 폴란드만 안보 위기의식이 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리적 특징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뤄지고 있는 그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네.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스스로 무장해야 된다는 점을 유독 강조하는 데는 역사적 트라우마도 작용을 했는데요. 네. 외부의 안보 보장에 의존했다가 정작 본인들의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1939년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는 상호 원조 조약을 맺고 있었지만 폴란드가 유린되는 동안 결정적인 군사적 행동을 이들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선전포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병력을 투입하지 않는 이른바 가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폴란드의 안보 인식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EU나 나토 같은 다자 동맹 체제 안에 있으면서도 미군 주둔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억지력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민족주의 성향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네. 결국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힘과 의지가 국가를 지킨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폴란드 입장이 확 이해가 되네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 무기 거래가 그야말로 폴란드에게는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선택한 부분들, 우리 기업들이 제공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은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폴란드 국방 전문 매체 니잘레즈나를 보면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과 미국을 선택한 것은 군사적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노르웨이가 독일상 전차 54대를 도입하는데 5년이 걸렸는데요. 예. 폴란드는 단 4년 만에 9개 대대 규모의 전차 전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빠른 납기와 정시 인도 능력은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폴란드가 앞으로 5년간 406조 원을 추가로 국방에 투입할 계획인 만큼 이번 선택은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향후 유럽 방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추가 수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서요. 앞서 말씀드린 자금 조달과 구매 방향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가 다음 먹거리 중에 하나가 방산인데 유럽 시장에서 또 가시적인 성과가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은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하면 빡빡하고도 낡은 아파트들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는 이런 집들이 사라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홍콩은 단순히 가격만 높은 게 아니라요. 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열악한 주거 환경도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네. 홍콩에서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온 게 이른바 주택 쪼개기, 즉 분할 주택 문제인데요. 예. 법적인 승인 없이 아파트 한 채를 여러 개로 나눠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저소득층의 현실적인 주거에 대한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유닛이 지나치게 좁고 안전 그리고 위생 조건이 열악해서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예. 창문이 없거나 환기, 조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도 있고 개별 화장실이나 주방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예. 네, 방화 설비도 미비하고 이제 화재나 범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커졌고 면적은 평균 10제곱미터 이하로 극단적인 밀집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지금 사진에 떠 있는 건 케이지 홈이라는 주거 형태예요. 예. 그래서 철제 철망으로 둘러싼 침대 한 칸 크기가 이들에게는 집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닭장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950년대부터 노숙자 그리고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형성됐고 지금도 구룡반도 도심 일부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딱 진짜 닭장이나 개 사육장 같은 느낌마저도 드는데요. 우리나라도 열악한 주거 환경 그러면 고시원 이런 데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열악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홍콩 의회에서는 이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놓긴 했는데요. 지난해 9월에 예. 홍콩 입법회가 새로운 기준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 하한선을 법으로 정한 겁니다. 예. 새 기준에 따르면 방 면적은 최소 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천장 높이는 2.3m 이상이어야 됩니다. 비상 탈출 경로와 같은 화재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독립 화장실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예. 또 화장실과 주방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거를 충족한 주택은 기본 주거 단위로 인증을 받아서 임대를 계속할 수 있는데요. 인증은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고 42만 원의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인증을 받지 못한 주택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요. 이렇게 등록 없이 임대할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은 높은 걸로 분류되는 홍콩이 저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충격적인데요. 얼핏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다운 기준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법이 만들어졌다고 실제로 잘 지켜질까요?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처럼 보이는데요. 예. 시행 과정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입자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는 건데요. 새 기준을 충족하려면 상당한 개보수 비용이 듭니다. SCMP에 소개된 한 집주인 사례를 보면 이분이 아파트 50채를 가지고 500가구에 임대를 하고 있는 인물인데 기준에 맞춰서 고치려면 아파트 한 채당 최대 40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임금과 자재비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요. 이 개보수 비용을 회수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이제 여기다가 이런 기준이 많다 보니까 설계, 인증, 감리 같은 전문 인력 고용 비용도 추가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당수의 집주인들이 그래서 이제 개보수를 하는 대신 철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을 받을 바에는 그냥 창고로 전환을 하는 건데요. 특히 노후 건물을 보유할수록 이런 개보수 비용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비워두거나 임대를 중단하는 움직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인데요. 현재 약 22만 명이 분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중에 30%는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개보수 공사가 시작되면 세입자는 일시적으로라도 나가야 되는데 홍콩 정부가 일단 4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공사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예. 제도의 취지는 주거 개선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거 불안이 커지는 역설이 나타난 셈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같은 피해는 특히 저소득층, 노인 가구, 한부모 가정 이런 소규모 가구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들이 집을 구하기 더 어려워져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그냥 쉬쉬하면서 문제를 신고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면 본인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하겠다라고 법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유지 보수를 강제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어딘가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데는 없고 이렇게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된 게 확인되면 정부는 뭐 추가 대책 내놓은 건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지적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정부도 손을 마냥 놓고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예. 새 법에 영향을 받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대안책을 마련해 준 것 중에 하나가 거처를 잃게 되는 세입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임시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전환주택이라고 불리는 이 임시주택은 1만 7천 가구 정도 운영되고 있었고 이제 내년까지 2,7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만 명이 이런 분할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의 수요와 비교하면 여전히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불균형도 큰 문제인데요. 그건 뭐예요? 이런 전환주택 상당수가 도심 외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쪽방의 거주자 대부분들은 구룡반도라고 불리는 도심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곽으로 이주하면 이들은 오히려 교통비 부담이 늘고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양과 위치 모두에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정부의 의도가 나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그 의도대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개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홍콩 사태도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의 제약이 훨씬 큰 게 아닌가 뒤늦게 판단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많이 거론되는 향후 상황은 풍선 효과입니다. 예. 기준 미달 주택이 폐쇄되면 전체
전체 저가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결국 기준을 통과한 합법적인 분할주택의 값이 오를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방 3개였던 걸 2개로 합치면서 면적은 맞추지만 이 늘어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1.5배 이상 올리는 방식 같은 걸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임대료가 올라가면 갈 곳 없는 빈코층이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거나 더 외곽의 불법 거처로 숨어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홍콩 정부의 이번 정책은 물리적인 기준은 세웠지만 그 기준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정교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홍콩 정부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제공하겠다 천명은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더 냉혹한 현실에 몰리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베트남 소식 한번 가보죠. 오토바이의 천국으로 불리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가 퇴출된 상황이다. 야,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요. 이건 뭔 소리신가요? 네,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인구는 약 800만 명입니다. 등록된 오토바이는 약 690만 대인데요. 숫자만 보면 사실 성인 한 명당 한 대에 가까운 셈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 도시에서 휘발유 오토바이의 도시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온 건데요. 작년 말에 하노이시 인민의회는 수도법 2024에 따른 저배출구역 지정 결의안을 100%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수도법 2024에 따른 저배출구역 지정 결의안, 이게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뭐냐면 7월 1일부터 저배출 구역이 지정되고요. 해당 구역에서는 휘발유 오토바이 그리고 3.5톤 이상의 트럭이 통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올해는 1단계가 적용되는데요. 제1순환도로 안쪽에 있는 5개 구 일부 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하고 점차 확대해서 2028년에는 보다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강경책을 꺼내든 배경은 대기오염인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하노이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가 기준의 거의 2배의 수준입니다. 네. 시 당국은 대기오염 배출원의 58%에서 74%가 교통수단에서 나오고 그중에서도 오토바이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오토바이가 문제인데요. 호치민시에 등록된 740만 대 중에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68%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노이시는 당초 전면 금지도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요. 인프라 부족과 서민 생계 문제를 나름 고려해서 시간대별, 구역별 제한으로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와 유사한 사태가 중국에 있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 중국에 한 1, 2년 만에 출장을 갔더니 자주 가는 식당이었거든요. 거기 그 배달하려고 오토바이가 식당 앞에 한 10대 가까이 쭉 있었는데 다 봤더니 전기 오토바이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다 전기 오토바이 바뀌었습니까? 했더니만 중국 정부에서 뭔가 공문을 하나 내려줬대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점까지 전기 오토바이로 다 바꾸지 않으면 기존에 석유로 가는 오토바이 다 압수해 간다 했는데 설마 우리 생계도 있는데 압수해 가겠어? 하고 그냥 그 기름 넣는 오토바이 쓰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더니 전부 오토바이가 온 동네 다 없어졌더래요. 공안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저 항의 전화를 했더니 아니 우리가 이걸 다 가져가면 배달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날까지 다 바꾸라고 했잖아요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랍니다. 근데 베트남은 그래도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람들 걱정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오토바이 금지시키면 생계에 위협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토바이의 천국인 베트남은 이게 기후 문제가 아닌데 그럼 앞으로 유일한 선택지는 뭐가 남았을까요? 유일한 선택지는요. 일단 이 오토바이 천국이 된 배경을 보면 이 자동차를 살 수 없기 때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통수단이 자동차로 옮겨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호치민시 지하철이 작년 2024년 말에 개통을 했고 이용객도 점차 늘고는 있지만 아직 현재로서 시민의 발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교통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운행 대수가 지금 전체 인구 1000명당 얼마나 되나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68대 정도예요. 네. 그중에 9인승 이하의 승용차만 보면 34대 수준인데요. 네. 같은 동남아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490대, 태국이 275대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토바이가 대세고 진짜 자동차는 아직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모자르네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자동차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 수입 관세가 7, 80%고요. 특별 소비세가 35%에서 최대 150%까지 됩니다. 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 등록비까지 더해지면 해외에서 2천만 원 수준인 차량이 베트남에서는 5, 6천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야. 일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을 감안하면 자동차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재화입니다. 네. 그래서 오토바이는 사실 취향이라기보다는 생존형 이동 수단이 된 겁니다. 아니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붙이니 자동차 값이 비싸지고 당연히 오토바이에 더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서 잠시 설명해 주다만 대중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도 쉽지 않습니다. 네. 하노이에서 버스가 전체 교통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 호치민시는 5%밖에 안 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오히려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이유는 특별한 도시구조, 특별하다기보단 특이한 예. 도시구조에 있는데요. 하노이와 호치민 도시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도 들어가기 힘든 어려운 골목들이 많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도 집 앞까지 갈 수 있는 연결망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결국 문 앞에서 출발해서 목적지 앞까지 바로 세울 수 있는 오토바이가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이런 대중교통 이용률을 다시 제고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뭐 노력하는 변화의 조짐 같은 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이 개통을 지하철.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지금 시민의 발이 될 만큼 충분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그동안 베트남의 오토바이 시장도 꽤 컸을 것 같은데 시장 자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은 일본의 혼다사입니다. 네. 베트남에서는 혼다라는 말 자체가 오토바이를 뜻하는 대명사로 쓰일 정도인데요. 지난해에는 260만 대를 판매하면서 베트남 이륜차 시장의 80%를 점유했습니다. 사실상 지배를 해온 건데요. 예. 이렇게 금지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충격이 나타났습니다. 혼다의 베트남 판매량 발표 직후 베트남 판매량은 발표 직후인 8월에 전월 대비 22%가 바로 급감했고요. 예. 9월에는 소폭 회복을 했지만 8월, 9월 모두 전년 동기 대비로는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 매출에도 급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정부에서 단속한다고 하고 금지시킨다고 하니까 정작 오토바이 새로 바꿔볼까라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고민할 텐데 그런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됐으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주요 제조사들도 강한 우려를 표했었는데요. 혼다를 포함해서 야마하, 스즈키 등이 참여한 베트남의 외국계 이륜차 제조사 협의체는 네. 7월 공식 서한을 통해서 급격한 금지 조치는 생산 중단과 부품사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수십만 명의 고용과 2,000개 대리점, 200여 개 부품 업체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모든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수혜자는 누굽니까? 베트남 전기차 제조사인 빈페스트입니다. 빈페스트는 2025년에 전기 오토바이를 40만 6천 대 판매해서 전년 대비 473% 성장했습니다. 네. 일부 집계를 보면 야마하를 제치고 오토바이 시장 2위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5대 제조사 판매량이 줄어드는 사이에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판이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네. 정리하면 하노이의 휘발유 오토바이 제한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고요. 1억 명 규모의 신흥국이 내연기관 중심 단계를 압축하고 전기 모빌리티로 도약하려는 구조전환 실험에 가깝습니다. 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전기 이륜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산업에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또 이게 다 듣고 보니까 냄새도 좀 나는데요. 빈페스트라는 본인 자국 기업들 육성하려는 노력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떨리고 신나는 마음으로 왔는데 네. 이렇게 또 교수님께서 잘 리드해 주신 덕분에 너무 재밌게 시작을 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까지 덕담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또 자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